5년 전 부자가 되려면 은행을 떠나라고 외쳤던 심영철 저자가 아주 솔직한 통장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심영철 웰시안닷컴 대표 이 자리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부자가 되려면 은행을 떠나라. 그 당시 책 나올 때 상당히 반응이 대단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감히 은행을 욕하다니 그런 이야기, 특히 재테크를 하려면, 성공하려면 은행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또 은행이 많은 그 투자자나 서민들한테 고마운 존재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좀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이 책이 이제 통장의 고백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재테크를 하든 뭐라든 은행에 통장을 만드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모든 돈이 뭐 보험도 나가고 또 투자 네. 돈도 나가는 이런 이제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통장의 고백이 어떻게 전개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은행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은행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돈을 항상 부풀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이? 사실 은행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펀드를 팔기 전까지는. 펀드를 팔기 전까지는 은행에 맡기면 적금이든 예금 두 가지잖아요. 예. 또는 뭐 대출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불려갈 수 있는 거는 적금, 예금인데 적금과 예금이 그 원금을 까먹는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래서 은행은 항상 고마운 존재였죠. 또 더구나 90년대만 해도 이자가 연 13%, 14% 그렇죠. 줬단 말이죠. 예. 은행조차도. 예. 그 상황에서 은행은 항상 고마운 존재였는데 펀드를 팔면서 펀드라는 것들을 또 너무 마구잡이로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펀드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의 그 기재에는 은행들의 그 판매가 부실했다라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예. 은행은 예전과 달리 예. 펀드도 팔고요, 보험도 팝니다. 그것도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키코 같은 또 무시무시한 상품도 팔았습니다. 예. 상당히 은행 조심해야 되고 은행 말이라고 다 그 100% 고집그대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책은 이제 은행만이 아니고 네. 보험사, 증권사,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네. 보험 이런 회사들에 대한 갖고 있는 절대적 신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웰시안닷컴 대표로 계시죠. 네. 예. 그 하시고 계시는 일하고 이게 연관이 있으신 일인가요? 어떤가요? 연관이 조금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어떤 금융 상품을 판매하진 않습니다. 판매하지 그러신가요? 않고요. 그냥 예. 단순히 이제 글을 쓰고 예. 어떤 이제 무료 상담 같은 것도 해드리고 또는 강의 나가고 책 쓰고 이런 것들이 약간 프리랜서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한 게 뭐냐면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사와 같은 금융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또는 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어떤 컨텐츠를 제공한 사람이죠. 또 강의하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욕할 수가 있죠. 보험도 욕할 수 있고요. 증권사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따라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좀 좋은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처지는 좋으신데 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비판적인 네. 입장을 가지면 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뭐냐? 네. 제가 똑같이 여쭤볼게요. 네. 심 대표님은 그러면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네. 어떤 금융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만큼 떳떳하냐 이렇게 그 관련된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쭤본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100% 떳떳할 수는 없죠. 예. 약간 죄책감이나 어떤 책임의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2007년에 그 장이 상당히 좋았을 때, 물론 저는 2007년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때 2000포인트가 넘어간 상황에서 그때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경각심을 주었고, 또 인사이트 펀드 같은 경우 판매가 막 열풍일 때 가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 보이는 펀드나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추천을 해주셨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말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 이후에 1년, 2년 정도에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할 얘기는 하자. 그러니까 저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 하겠느냐. 사실 그 어떤 금융상품에서 완벽히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뭐 소위 말해서 언론조차도 그러지 못하거든요. 광고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예. 아무튼 그리고 뭐 제 이야기라고 뭐 다 100%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가능성은 항상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적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바로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장의 고백. 네. 혹시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네. 굉장히 불쾌할지도 모르지만 세게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그럼 통장의 고백은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됐는지 네. 이렇게 비판적인 책을 쓸 때는 굉장히 어떤 심적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신 게 요즘 우리 금융 소비자들의 고민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은행을 떠나라라는 책을 한번 써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솔직히 좀 겁을 좀 먹었습니다. 예. 출판사 관계자들께서도 이제 제가 테러 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을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책은 그 2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은행만 제가 좀 비판했지만 이제 확장판으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한 5년 동안 흐르면서 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정말 이 목까지 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써보자. 또 그런 독자분들 중에서 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확장해서 써달라라는 그 요청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쓰게 됐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통장의 고백이라는 이제 제목도 마음에 들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통장의 고발 또는 이제 금융 소비자 고발이라는 그 제목을 좀 생각했었거든요. 예. 근데 좀 너무 제목에서 너무 좀 그렇게 나가면 곤란할 것 같아서 조금 수위를 낮췄습니다. 예. 고백에서 이제 충격적인 게 네. 심영철 대표께서는 재테크 최대 적이 은행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그래도 든든하고 안전한 곳이 은행인데 네. 어떤 점에서 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를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펀드 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루에 뭐 심하게는 5천억 정도가 환매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바로 은행들이 2006년, 7년 그때 펀드를 뭐 마구잡이로 팔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인사이트 펀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인사이트 펀드 왜 이렇게 난리 났느냐 하면 그 예전에 그 펀드라는 건요. 그 증권사의 독점 상품이었습니다. 증권사만이 팔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현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 가서 펀드 거래하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안 왔거든요. 주식을 많이 하시지. 근데 정말 지금까지는 주식이나 펀드나 이렇게 한 번도 돈을 넣어보지 않았던 정말 순진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은행에 딱 갔더니 은행의 직원들이 이거 이자가 높은 예금입니다, 적금이다 이런 식으로 뭐 실제로 그런 표현을 쓴 분도 많아요. 그렇게 가입을 시켰단 말이죠. 그건 모르고 가입했어요. 근데 처음엔 좋았죠. 처음에는 뭐 심하게는 1년 만에 그 차이나 펀드가 100% 수익이 났단 말이죠. 예.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거든요. 운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그러하리라는 이제 아주 낙관적인 예상과 전망을 하시면서 계속 상품을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이트 펀드 같은 경우도 막 초기 돌풍이 일어나니까 각 은행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서로 그 펀드를 팔려고 노력했었고 또 실제로 그 거리에다가 입간판을 세웠습니다. 예. 저희 은행도 인사이트 펀드 팝니다. 사실 증권사만 팔았다면 인사이트 펀드가 단기간에 4조 못 팔았습니다. 예. 그 상당 부분이 은행에서 팔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펀드의 한 80% 가까이가 은행에서 가입했단 말이죠. 은행만 제대로 불완전 판매하지 않고 제대로 완전 판매했다면 이런 펀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렇게까지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또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고통받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네. 은행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솔직히 그 증권사보다는 은행의 직원들이 주식시장 잘 모릅니다. 주식을 알아야 펀드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은행이 펀드 판매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증권사만 팔게 하라. 지금 그 은행들이 어떤 곳이냐면 은행이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을 버는 것이 은행의 고유한 예. 어떤 그 수익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면 뭐 4%의 이자를 그러니까 이자를 주겠다 하고 예금을 받아서 그를 뭐 5%, 6%에게 빌려줘서 낳는 예대 마진을 챙기는 것이 은행이라고 봤을 때 그게 그 옛날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대 마진 비중이 낮고요. 지금은 네. 수수료 비중이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 완전히 예금도 있지만 펀드 팔고 보험 팔고 해서 수수료 엄청나게 챙깁니다. 그게 은행 순이익의 50% 넘었습니다. 은행들이요. 많이 벌 때는 연 2조를 벌었거든요. 큰 예. 은행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그의 상당 부분이 수수료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본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이제 새로운 업을 창출하는 것도 사실 이제 성장 전략으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 판매 자체가 네. 예, 하는 걸 은행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들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충분한 설명이 없는 네. 예, 불안전 판매라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예금이나 적금은 사실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근데 예. 펀드나 보험은 정말 이건 완전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은행이 주는 어떤 이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청약 통장 앞에 되게 이제 만능 이런 부분이 네. 들어가거든요. 그 주택 청약 통장이 만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말 과대 광고한 거예요. 어떻게 만능 통장이 될 수 없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무능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능 통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만능이 될 수 있는지. 그거 있다고 해서 뭐 어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아파트를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아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비관적인 생각도 좀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인구 변화 이런 것들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와 같은 그떤 현상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굉장히 착각이거든요. 많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과거에 뭐 이렇게 땅 사서 아파트 사서 돈 많이 벌었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 생각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어떤 굉장히 강한 믿음이 돼버렸어요. 예. 앞으로 그럴 것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왜 올랐는지 분석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만능 통장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통장이 원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청약, 저축, 부금, 예금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장점을 취한 것이 이 만능 통장을 불리는 종합저축이거든요. 예.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벌써 이 가입하신 분이 800만 명이 넘었거든요. 8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는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정말 좋은 뭐 이렇게 시세보다 한 뭐 1억 싼 예. 그런 아파트 분양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있다 하더라도 800만 명이 되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1순위자가 엄청 양산될 텐데 다 청약하시게 되면 그게 경쟁률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약 만능 통장이라는 거는 지금 만들어진 배경을 제가 나름대로 추측해 보건데 청약 예금과 부금이 엄청 많이 해약이 됐거든요. 돈이 예. 수년 내에 몇 조가 빠졌어요. 그걸 다시 끌어당길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을 올리는 최고 방법은 1순위 통장을 많이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은행도 건설업계도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거든요. 또 일면 봤을 때 소비자도 좋아 보여.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그럼 어떤 게 안 좋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과대 포장된 거일 수밖에 없고 예. 거기다가 금리도 뭐 이렇게 지금 금리가 좀 굉장히 유례 없이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약간 높아 보이는 거지만 사실 결코 이게 높은 금리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이 통장을 쓸 수 있겠냐?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은 통장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청약 저축이거든요. 청약 저축. 저축이 예. 좋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가 청약 하십니까?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축 용도로 예. 써야 한다는 예,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진짜 좋은 거는 시프트나 보금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이게 만통장에 쓸 수 있냐? 못 쓴단 말이죠. 아, 예. 청약 저축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는요. 청약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았으니까 청약 저축을 만드시고 예. 이 통장은 잊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렇군요. 사실
요즘 이제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저축은행이 굉장히 이제 튼튼해진 것도 많이 생겼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어려워지는 저축은행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저축은행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저축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야기 참 많이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예. 저축은행의 복리식 정기예금에 대해서 그 전도사라는 별명 얻을 정도로 한 예. 수년간 은행 가시지 마시고요. 저축은행 가십시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예. 그 사이에 저축은행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상당히 조금 제 생각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은행들이 자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저축은행 그룹 같은 경우는 자산 10조가 넘거든요. 예. 그런 데가 몇 군데 생기고 있어요. 10조면 사실 좀 작은 지방은행 수준입니다. 예. 상당히 그렇죠. 커졌습니다. 근데 예. 저축은행들이 돈을 고금리로 이제 받아서 빌려줘야 되는데,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많이 투자했냐면, 부동산 PF 대출에 많이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 여신 금액의 거의 18%, 19%에 가까운 금액을 부동산 PF 대출에 해줬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PF 대출이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그죠? 사실 지금 지방에 심지어는 땡처리 아파트가 생길 정도로 분양가의 반값에 팔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게 하나는 아니고 한 100채 이렇게 좀 큰 단위로 파는 건데 그 정도 심각해요. 그리고 좀 지방에 가시면 집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죠. 어떤 구심이 있고요. 신도심을 만들고 거기다가 택지개발지구 해서 막 수백 채, 수천 채를 짓고 있는데 상당히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오픈되어 있고 한다면 사실 상당히 부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저축은행들이 BIS 비율 8% 이상이면 우량하다고 하는데 8%라는 것이 그거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됐던 저축은행들 보면 불과 2년 만에 우량 저축은행에서 갑자기 BIS 비율이 마이너스 가는 글이 보여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축은행 이용하실 때 물론 그나마 좀 큰데 좀 큰 곳일수록 좀 왜냐하면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대마불사 법칙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큰 저축은행일수록 부실이 생겼을 때 완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순자산이 100억인데랑 1000억, 1조 되는 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부실이 30이 생기든 50이 생기든. 그래서 88 클럽이라고 하는 저축은행에 일단 가시고 무조 88 클럽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BIS 비율이 예. 8% 이상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해갖고 좀 돈 부실화될 수 있는 안 좋은 예, 여신이 그런, 여신 비율이 8% 이하인데. 예. 그러니까 BIS는 높을수록 좋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데 요거를 동시에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88 클럽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 가셔서 맡기시되 예금자 보호 범위 안에서만 넣으시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 요즘에 예금자 보호법 범위면 이제 5천만 원인데 예. 이자까지를 포함해서 보면 한 4,500 정도를 넣어야 네. 다 이자까지 다 보호받을 수가 그쵸.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짧게 예. 6개월에 1년 맡기시는 경우는 금리가 요즘 많이 낮으니까. 예. 요즘 사실 금리도 은행이랑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사실 0.5%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경우는 4,700 넣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만기가 좀 긴 3년짜리 3년짜리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이자를 받을 거를 감안해서 이자 뺀 만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4,500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에 후순위채 많이 발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 상당히 좀 저는 조심해야 된다. 예. 이건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거거든요. 단지 그렇죠. 예. 금리가 7.9%, 7.95%.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정기 예금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이런 금리를 준다고 해서 많이 가시는데 아니 이게 만기가 5년이 넘습니다. 예금자보다 안 됩니다. 굉장히 저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워낙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또 이제 사실 후순위채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후순위채를 쉽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나중에 그 저축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아무 상관없는데 망했을 때 문제가 저축은행도 그렇고 이제 은행도 그렇죠. 그렇죠. 빚잔치를 할 거 후순위채는 아닙니까? 이제 다 발행하니까요. 빚잔치를 하는데 예. 제일 나중에 주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불리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혹시나 망했다. 그럼 뭐 그 원금도 못 받는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이게 후순위체, 말 그대로 후순위예요. 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을 가입한 이유를 좀 봐보겠습니다. 보험이 이제 만기가 됐을 때 네. 예전에는 배당 보험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다 거의 대부분이 무배당인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보험사가 몇 %를 주겠다. 지금 옛날에는 확정금리가 좀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뭐 초기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는 예를 들면 뭐 9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은행 이자가 13%, 14% 하는 시절에 보험의 확정금리가 뭐 7.5, 9% 이렇게 막 줬단 말이죠. 주겠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준다고 했는데 그때 하더라도 사실 그 당시 기준을 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한 뭐 3, 4% 정도의 마진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예. 그만큼의 부분에 있어서 배당할 재원이 생기는 거죠. 또는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도 그 변액보험은 사실 뭐 완벽하게 뭐 그건 유배당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버는 만큼 돌려주겠다. 이게 유배당인데 까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사실 보험사가 굉장히 보수로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잘 일이 잘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주한테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배당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유배당, 무배당을 보면 유배당 상품이 조금 비싸요. 예를 들자면 보험료가 비쌉니다. 예. 근데 무배당으로 바꾸면서 이제 보험료를 좀 낮춰주면서 보험료 거의 똑같은 건데 보험료가 쌉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폭보다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그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유배당일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예. 더 컸는데 그걸 네. 이제 포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그렇죠. 있군요. 지금 그 보험사가 불리한 상품 팔 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상품을 많이 팔죠. 예. 무배당 상품. 유배당 상품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그 해지할 때 네. 받을 때 거의 한 절반 정도 돌려받나요? 어떻습니까? 상품마다 다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뭐 절반 받는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받는 축에 속할 거예요. 물론 이게 얼마나 됐는지 가입한 지 뭐 1년이 됐는지 2년 됐는지 또 7년, 10년 됐는지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예. 특히 종신보험 많이 가입하시니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매월 뭐 20만 원을 이렇게 꼬박꼬박 냈다고 했을 때 1년이면 240만 원이고요. 2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4년이면 1000만 원 육박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약 환급 많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10%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비 부분을 미리 많이 떼기 때문에 뗐기 때문에 떼고 또 그를 예.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좀 달라졌는데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보험을 딱 계약했을 때 그 어떤 GA 같은 데 보면 그렇습니다. 독립보험 판매 대리점 같은 경우는 대리점들. 뭐 보험을 계약하면 뭐 심지어는 그 다음 달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한건 몰아서 이제 줍니다. GA한테 GA 주고 이제 GA에서도 이제 그 설계사한테 주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약 환급금 반영이 되네. 그렇죠. 원래 원금 이만큼이라면 해약 환급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나 이런 것들로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 그 정말 멋있는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보험이야말로 그런 상품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합니다.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건요. 가입했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해약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거의 물론 이제 뭐 오늘 넣고 내일 해약하는 경우는 손이 없잖아요. 그죠? 뭐 시간이 또 어떻게 펀드 같은 경우도 예금, 적금이라는 거는 무조건 원금은 다 주고요. 그러다가 이자를 좀 주기로 했던 거에 좀 적게 주는 건 있죠. 펀드 같은 경우도 최소한 원금 이상이다 그러면 다 줍니다. 원금 주고요. 그다음에 쌓였던 수익 이게 한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체로 환매수를 떼는데 그것도 그 수익금에 70% 떼가는 거지 나머지 30% 줍니다. 예. 근데 보험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번복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은데 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번복한다는 거는 굉장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나? 출혈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군요.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다들 작년, 재작년 어려울 때 이제 많이 해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약관 대출을 또 많이 받거든요. 예. 보험 대출을 많이 받는데 보험 대출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험 대출도 예를 들면 그 예정 이율이 있어요. 예정 예. 이율에다가 뭐 가상금리를 한 뭐 2% 또는 뭐 3%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해약 환급금의 뭐 몇 % 이렇게 주는 건데 사실 그 해약 환급금 내에서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한도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떼일 염려가 없네요. 떼일 보험회사는. 없죠. 그러니까 예. 100% 안전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해약 환급 다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중에서 뭐 해약 환급이 몇 %이기 때문에 절대로는 뗄 염려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렇다면 예금 담보 대출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랑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려주는 이율도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율은? 이율이 그러니까 은행보다는 많죠. 가산금리가 높습니까? 높아요. 예. 높고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그 보험사들이 연간 약관 대출에서 버는 이 그 수익이 한 2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관 대출 참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단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은행 대출 그러니까 일단 주택 담보 대출을 먼저 받고 그럼 모자라면 이제 뭐 신용 대출도 받고 만성대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관 대출도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건데 보통 지금 받으시면 대부분 한 뭐 신용 낮은 한 뭐 8%, 9%, 뭐 10%요 안팎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보험사는 보험에서 그 수익을 취하고 그 약관에서 또 취하고 진짜 이거는 완벽한 수익 모델이죠. 손해 그렇다고 해서 떼일 염도 없고. 약관 대출로 지금 보험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도 큰 편입니까? 그렇죠. 제가 대략 보니까 한 2조 넘는 것 같아요. 연 2조가 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주요 예, 그 보험사들. 국내 선보사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보험이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든든하고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보험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데 해지라든가 만기가 되기 전에 뭔가 변동이 생길 때는 굉장히 좀 우리한테 이제 불리하고 또 대출을 받을 때는 우리 돈을 빌려오는 것과 똑같은데도 이제 이율이 높다. 그러면 어떤 이제 보장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장의 측면에서는 가입했을 때 네.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어떤 그런 그 기간 예를 들면 만기가 된 다음에 보장에서는 또는 그 과정에서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보험이란 상품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과연 보험을 들여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예, 그래서 사실 보험 가입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 예. 저도 한번 실제로 보험금을 타봤더니 뭐 수술할 게 있어 해봤는데 야, 진짜 보험이 정말 이만큼 보장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만큼만 해주는 경우 참 많더란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보니까요, 건강보험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참 고맙더라고요. 예. 제가 실제로 당해보니까 수술비나 치료비의 한 절반 가까이, 절반이 넘죠.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해준 거고. 물론 제가 냈죠. 보험료 낸 거에서 해준 건데, 그게 크고요. 실제로 그거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걸 보험료로 주더라고. 보험금이라고. 그래서 뭐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거 낸 게, 예를 들면 월 한 20만 내고 있는데, 기껏해야 그거 해서 50만 원 받았거든요. 예. 보험금. 참, 한심하더라고요. 10몇 년 냈는데. 그러면은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카피의 보험 광고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 10억이라는 건요, 알고 보면 그 보험료를 엄청 내야 되는 겁니다. 월 150만 냈다고 하죠. 그 보험. 아, 그렇습니다. 10억을 받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금액을 넣어야지 또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보험을 가입을 좀 적게 하자. 그러니까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자.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정말 예를 들면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어떤 보장에 충실한 보험을 가입하시고요. 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에 예, 그렇죠. 집중해서 가입한다 그런 의미로. 그렇죠. 봐도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 보험의 절반 가까이가 저축이나 투자하는 보험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축성 보험이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저축으로는 보험이 안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깔끔하게, 심플하게, 돈을 좀 안전하게 불려가고 싶으면 적금에 가입하시고요.
안전하게 이렇게 불려가고 싶으면 예금 가입하시고 또는 약간이 아니라 좀 위험을 감수하면서 돈을 불려가고 싶으면 투자하고 싶으면 펀드에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장은 보험으로. 섞지 말라는 거죠. 섞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복잡해지고요. 어려워집니다. 예.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그 불리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시되 또 만기에 환급 안 해주는 그러니까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시면 굉장히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아, 개인적으로는 예. 월급의 5% 넘지 말자. 아, 그 충분히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종신보험 대신에 정기보험 가입하시면 되고요. 또는 그 요즘에 많이 가입하시는 실손 보상 의료보험 예, 그런 것들 한 월 4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되거든요. 예. 그럼 가입하시면 돼요. 그럼 하시면 웬만한 질병 사고 뭐 다 그 웬만큼 보장되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장성이 강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적절한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증권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은행, 보험 이제 두 곳이 호되게 당했는데 이제 증권사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번 5월이죠. 삼성생명 상장 앞두고 사실 이제 공모주 청약 이쪽에 이제 관심 없던 분들도 이제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몰려와서 뜨거운데 어떻습니까? 공모주부터 좀 말씀을 나눠보면 공모주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네, 처음에 그 주식 투자 접근하는 분들이 공모주부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공모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어떤 실제 기업 가치보다는 낮게 그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어떤 회사 공모하는 회사가 그 가치가 2만 원이었는데 2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뭐 15,000원 또는 10,000원 이렇게 낮게 공모가를 많이 산정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많이 받는 게 유리한 구조였죠. 대체로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최근에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 또 이게 공모가라는 게 완전히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그래서 예. 굉장히 그 낙관론이 팽배할 때는요, 그 공모가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때는 또 공모가 굉장히 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퍼로 계산했을 때 대체적으로 퍼가 10이면 뭐 적당하다라고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예. 장이 좋을 때는 퍼가 막 15배, 20배 이렇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들어가면 거의 첫날부터 뭐 하한가 맞는 경우도 생기고요. 좀 비싸게 사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리고 반면에 장이 안 좋을 때는 퍼가 5배 이렇게 책정되면 그건 진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공모가를 산정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봤을 때 이거는 예.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달라요. 예, 예. 달라서 그 공모가를 한번 차분히 잘 따져 보시라. 그래서 공모가가 예를 들면 그냥 뭐 단순히 그냥 퍼가 뭐 한 5배나 뭐 한 10배 사이라면 사실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없고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로 이제 공모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코스닥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유가증권 시장 별로 없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 잘 보면요. 어떤 양상이냐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이렇게 제가 그 상장하는 기업의 그 사장이라면 예. 올해 막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예비심사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에 한 뭐 10년씩 이렇게 10억씩 이렇게 버는 구조였는데 올해 갑자기 50억이나 100억을 번다. 그럼 당장 상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그래야지 막 그 퍼를 굉장히 높게 받을 거 아니에요. 예. 또는 퍼는 퍼지만 공모가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 상당히 많단 말이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깜짝 실적이냐 아니냐 이런 그렇죠. 거죠. 깜짝 실적. 예, 또 이게 유심히 봐야겠네요. 코스닥 회사의 또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삼성이나 뭐 현대나 LG나 이렇게 대기업들한테 납품, 하청 또는 뭐 이런 것들 하도급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 기본적으로 그 이익을 많이 벌기 어렵습니다. 많이 벌면요, 너무 그 많은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납품가를 후려치기 당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모 시장이 생각보다 좀 리스키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이 책에서 그 주가 연계증권 ELS인가요? 네. 예.
이제 이 투자자들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ELS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ELS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펀드보다는 좀 유리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예.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예금보다는 훨씬 위험이 크죠. 근데 그 예금과 펀드의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예전에는요, 이 ELS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던 게 안전 장치가 별로 없었어요. 적었습니다. 예.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그 펀드나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 주가나 지수가 내리면 여지없이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ELS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빠졌을 때는 오히려 뭐 심하게 많게는 연 뭐 20%, 30%까지 수익을 줄 수가 있었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주가 빠졌는데 준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분해 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게 아주 흔한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많이 그게 연계되는 기초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부분 그 코스피 200 지수나 또는 삼성전자 같은 한 30개, 40개 정도의 아주 우량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네. 종목들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반토막이 나지 않는다면 그게 원금 보장이 되고요. 지금은 원금 보장 끝나는 게 아니라 만기 상환까지 돼버려요. 아, 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자하고 뭐 그 SK텔레콤 같은 이런 주식들이 연계됐다 했을 때 이게 만기가 보통 뭐 2년, 3년짜리 많은데 이게 그때까지 반토막 날 거냐? 그것만 판단해 보시면 된다는 말이죠.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쉽게 반토막 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일반 투자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네. 있고요. 결정적으로 다 좋은데 딱 하나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네. 만기가 있대. 만기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 80만 원 하잖아요. 80만 주고 샀는데 주당 이게 40만 됐습니다. 그러면 또 기다려보지. 예.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거는 80만 돼서 팔면 되잖아요. 예. 만기가 없으니까 주식은 예. 만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망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 ELS는 만기가 딱 있어요. 1년, 2년, 3년 그냥 뭐 냉정하게 딱 끝내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기다릴 수가 없다는. 물론 이제 최근에 이게 보완이 됐습니다. 어떻게 냐면 나중에 돈으로 받을래, 주식을 받을래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예. 선택 옵션을 줍니다.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주식으로 받고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두 종목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으로 줍니다. 아,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종목들은요 다 초우량 기업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예. 그런 종목 아닌 기저선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ELS가 비교적 그래도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네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 그 100만 원 이상이면 투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거를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분산해 갖고요. 분산해서 이렇게 여러 상품에다가 이렇게 뭐 1000만 원 있으면 200, 5개 딱 상품에 쫙 가입해 놓으면 알겠습니다. 좋죠. 예. 펀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은행 믿습니까? 보험 믿습니까? 증권사 믿습니까? 네. 펀드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의문을 던지시는데, 펀드 투자를 고려한다면, 운용사의 1호 펀드에 주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왜 그렇습니까? 뭐 시쳇말로 목숨 걸고 운영하거든요. 예. 1호 펀드는 1호 펀드의 성공이 그 자산 운용사의 그 정말 뭐랄까요? 그 명운이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미래세 자산 운용이 왜 이렇게 잘 됐느냐? 뭐 1호 펀드였다고 볼 수 있는 인디펜던스 펀드나 디스크로 펀드가 수익률, 누적 수익률이 뭐 800, 900%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에셋 하면 딱 좋은 이제 수익률로 생각하고 많이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1호 펀드가 사실상 미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하나 잘하면 당연히 이거 잘할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심영철 대표님은 잘 뭘 안 믿네요. 아니요, 항상 의심하십니까? 아니요, 잘 믿습니다. 잘 믿어갖고 저도 많이 당했는데. 예. 아무튼 좀 제가 이렇게 많이 저도 이제 증권사에서 4년간 있으면서
펀드도 많이 팔아봤고요. 그다음에 뭐 주식도 이렇게 많이 매매해봤는데 그 와중에 많이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만큼은 겪지 마시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1호 펀드는 그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그 관리합니다. 물론 열심히 관리해서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 대체로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만큼 수익이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1호 펀드는 이미 이제 되게 만기가 됐거나 또는 새로 만드는 1호 펀드를 찾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요즘에 신생 운용사가 많이 생겼거든요. 예. 실제로 뭐 지금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징기스칸 펀드 이런 것도 1호 펀드거든요. 뭐 트러스톤 펀드 그 운용에 그리고 뭐 지금도 보면 심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군요. 실질적인 1호 펀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말 바꾸자면 전략 펀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죠. 예,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그 펀드 하면 이제 장기 투자 또 이제 장기 투자의 바탕을 되게 이제 가치주에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치주 펀드가 어떻게 보면 펀드의 성격에 가장 맞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어떤 이제 가치주 펀드에서도 이제 10년 투자 펀드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CIO라고 할 수 있는 이채용 부사장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근데 그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막 수십 명의 이제 그 어떤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함께 만드는 작품인데, 예. 사실 이 펀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펀드로 이제 인식되고 있고요. 실제로 또 뭐 좀 잘한 것도 있습니다. 예. 잘한 것도 있는데, 너무 너무 좋게 포장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였고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보수가 너무 비싸다. 예.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다른 경쟁 펀드라 할 수 있는 마라톤 펀드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깝고 비싸고 또 ETF에 비해서는 거의 몇 배입니까? 한 5배 이상 비싸거든요.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제가 과다하다. 이거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종목을 잘 고르냐?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몇 개 종목들 제가 한번 실제로 매매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매매를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실제로 저도 그렇고 이게 주변에 좀 정말 주식 잘하신 분들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10년 투자 펀드에서 편입하면 예. 다 팔아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수없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급이 망가졌다. 수급이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철강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이 한 3만 원, 4만 원 고가 주식이었거든요. 그를 거의 많은 밑에까지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펀드가 다른 펀드에서는 그 한일철강 주식을 거의 편입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11% 가까이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거의 그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갖고 있었고 최대 주주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를 금융이 터지니까 그냥 다 던지더라고요. 순식간에 하루 거래량이 몇천 주밖에 안 되는 주식을 이 펀드에서 다 팔아버려갖고 주가를 정말 엉망을 만들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그게 주가가 다시 많이 올랐죠. 결국 보니까 종목을 보는 눈도 없을 뿐더러 매매는 정말 못하더라.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종목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종목이 근데 이제 특정 펀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 펀드에 대해서 좋게만 이야기하고 또 언론에도 좋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저는 굉장히 그런 맹점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펀드 성과를 분석할 때는 최소 3년 동안의 성적을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3년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펀드 업계 모든 사람들이 3년이라는 기간을 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실제로 이렇게 성과를 봐도 진짜 괜찮은 펀드들은 3년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갈 펀드들 보면 3년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양상이 첫 해에 좋고요. 말씀드린 1호 펀드죠. 첫 해에 좋고 둘째 해 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2년생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째가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3년째 수익이 좋으면 그 펀드는 기본적으로 중간 이상 한다. 탁월한 건 모르겠는데 중간 이상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는 거의 검증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이제 통장의 고백
고백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려서 우리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도 믿기 어렵고 보험도 함부로 들기 어렵고 또 펀드도 뭐 쉽지 않고 그렇게 최고의 펀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실력이 부족한 부분도 보인다. 전문가의 눈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재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대안 부분을 좀 많이 쓰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은데 사실 예.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에다가 대안까지 써버리면 진짜 이 책의 그 기본적으로 취지가 희석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덜 썼고요. 예. 웬만하면 상품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찮더라도 좀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통화했던 고객이 진짜 수년간, 10수년간 은행 PB와 PB한테 컨설팅 받았는데 돈 번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공부해서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귀찮더라도 공부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원칙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진짜 주식이나 펀드 사놓고 밤잠 못 이룰 가능성이 많다. 그럼 절대로 펀드 하시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냥 적금 하시고요. 적금으로 돈 모아서 예금하십시오. 그리고 절약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고 우리가 많이 폄하하는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괜찮거든요. 예, 노후 예. 대비 너무 겁먹지 마라. 예. 사고 안 치면 되거든요. 사고 치니까 문제 되는 건데. 이 책 속에서 네. 노후 자금이 뭐 20억이 필요하다, 10억, 30억이 예. 필요하다 이러는데 이 책은 전혀 다른 말씀하셨어요. 그 한 말씀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대비 자금이 너무 완전 과대돼 있죠. 사실 지금 현재 그렇게 부풀려져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겁을 줘서 예. 겁을 줘갖고 이 상품에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10억씩 들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현재 기준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단순화시키자면 3억 정도면 살집과 물론 살집도 좀 굳이 서울에 살아야 되고 강남 살아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방 내려가시면 집 굉장히 싼 집도 많잖아요. 그래서 현금 한 2, 3억 정도와 국민연금과 그다음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전혀 문제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출이자와 어떤 여러 가지 보험료나 교육비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이제 정말 마쳐야 될 시간인데 우리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금융감독기관의 역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부분은 짚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책과 연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남을 의심해서는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엔 특히 우리의 돈에 관해서는 나중에 속고 나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약간 의심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성향과 여러 가지 어떤 자금 계획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해오던 식으로 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맹점들만 위험, 지뢰반만 피해가면 돼요. 대박이란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그 자체가 저는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통장의 고백 통해서 네. 우리 일반인들이 정말로 제대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고, 특히 우리 노후자금 뭐 크게 부풀려져 있는데 2, 3억이면 된다. 기본적인 국민연금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 아마 많은 분들한테 좀 자기 노후를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